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설 성수품 과일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과와 배, 감 등의 값을 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용표 신경영의 미래와 세계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는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국가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신치영 전 동아일보 부국장,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야기에 앞서 방금 전에 발표된 특별사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이 단행이 됐습니다. 정치인, 경제인들이 포함이 됐고 전직 언론인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그런 특별 사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서 행정제재 감면 등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은 총 45만여 명이 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 행정제재 측면에서 보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포함해서 식품 접객업자라든지 생계형 어업인, 또 여객 화물 운송업자 등이 그간에 받고 있었던 행정 제재를 감면받는 그런 조치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인과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제 소수가 포함돼 있어서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몇몇은 발표가 됐고요. 자세한 소식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45만여 명의 민생경제 사범들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더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부득이하게 또 불가피하게 그런 경제사범이 된 분들이 많이 포함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45만 명 주로 뭐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랄지 자영업자, 생계형 어업인들 뭐 이런 분들입니다. 화물 여객, 화물 트럭을 모는 분들이 현장 경제인들이죠. 그렇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번에 사면을 받는 것들이 운전면허 관련된 그런 행정 제재를 풀어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네.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이런 거를 다시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걸려 있으면 지장이 많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뭐 예를 들면 트럭을 몰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분들이 면허가 정지가 돼서 취소가 돼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까요. 네. 아시다시피 작년에 1.4% 정도 경제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우리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약간 경제가 좀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설명했다시피 아직 서민들한테는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네. 역시 이번 사면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 생계형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경제 활동에 애쓰는 현장 경제 그 서민 경제 위주로 하는 분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설 연휴 이제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설 차례상 차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이 되고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벌써 체감적으로 비싸다는 걸 딱 느껴져요. 가격이 높은 사과, 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하는 네, 저런 탐스러운 사과, 빨간 딸기죠. 사 먹기가 참 두렵다고들 주부들 그러시는데요. 저도 마트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는 과일이 아예 없는 설 차례상을 차리게 생겼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죠. 그러니까 특히 좀 충격적인 것은 사과 가격이에요. 네. 사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뭐 사과, 배, 감, 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접하던 그런 과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과일 가격이 올랐나 하는 생각 때문에들 저 많이 보십시오, 놀라셨을 그래프. 겁니다. 네. 사과 가격의 경우는 56.8%라고 이제 저렇게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체감되기에는 이렇게까지 비쌌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제 통계청에서 1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거를 보면은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8%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물가 상승률 평균보다 이 농수축산물의 가격은 3배가 가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배, 귤, 감값은요 다 40% 이상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농수축산물 중에서도 과일의 경우는 평균 상승률보다 10배가 넘게 올랐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예. 이 과일 가격의 상승이 다른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그 농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과의 경우는 박스당 92,40원, 그러니까 후지 전년보다 가격의 부사라고 쓰인 그 그렇죠. 사과잖아요. 그 품종이죠. 1년 전보다 2배가 오른 거예요. 99%.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요. 10kg에 거의 10만 원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건 이제 도매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가서 이렇게 집게 되면 정말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의 경우도 보시면은요, 작년보다 신고배라고 그러죠? 네, 6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품종이라 할 수 있는 사과 배의 가격이 뭐 100%, 67% 이렇게 올랐으니까 정말 2개 집으려던 거 하나만 그냥 사서 위에 이렇게 오려서 올리자. 네. 이제 이런 심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들어보니까 귤을 사 먹자 하다가 귤도 비싸다 그래가지고 오렌지면 어떠냐. 정말 오렌지 사 먹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참 웃픈 현실이네요. 저도 집에서 사거나 배 좀 먹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면박을 좀 들었습니다. 대체 왜 이 지경이 된 건가요? 네, 귤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과 함께 마트에 귤을 사러 갔었는데 제주산 하우스에서 키운 귤 한 10몇 개 정도 담겨 있는데 빨간 거 아주 탐스럽죠? 네, 10,000원을 훌쩍 넘더라고요. 10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귤이 이렇게 비쌌던가 해서 한 2-3개 정도 사려다가 그러니까 노지귤 사라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옆에 보니까 이 비정형 과일이라고 그래서 못난이 과일이 있는데 타지라고도 하죠. 네, 그 과일을 사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런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네. 이상 기후 때문이죠. 이 엘니뇨, 소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서 바다 해수면 온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이 여름에 갑자기 추워졌다가 겨울에 갑자기 더워지고 이런 그렇죠. 이상 기온 때문에 탄저병까지도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달걀 값이 폭등했다. 에그플레이션은 에그리컬처, 그 달걀. 그렇습니다. 에그리컬처군요. 농산물. 예, 죄송합니다. 농산물입니다. 에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친 합성. 신조어죠. 예.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과와 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특히 농촌의 고령화 문제 때문에 재배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까지 겹쳤고요. 뭐 가을철 수확기에 이런 탄저병까지 겹쳤고 해서 사과 배값이 60% 뭐 이렇게 뛰었죠. 팥값도요. 무시 못해요. 그렇습니다. 쪽파 사러 갔다가 당황하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을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료죠. 고추가 13%가 올랐다고 하고요. 저게 다 맛있는 잡채 만드는 요리 재료들인데 그렇습니다. 당면이 17%가 올랐다고 하고요. 한국 물가정보라고 해서 명절 차례상 가격 정보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은 28만 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38만 원이 들 거라고 실제로 40만 조사를 원 했습니다.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한 10% 안팎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참 그래서 과거에 앞서 자막에도 있었습니다만 부자들만 과일 사 먹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일 가게 또 과일 매대 앞에서 망설이고 손을 잡았다 놨다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요. 고민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장바구니에 집어넣는데 지금은 하나를 고르더라도 2개를 살까 하나밖에 안 사.
그리고 망설여지고 해수부에서 같이 해가지고 가격 오를 거 염두에 두고 같이 이제 수매를 해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가 지금 불출을 한 겁니다. 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농촌 마을의 바로 이웃 주민이 야밤과 새벽에 차를 이용해서 딸기 비닐하우스를 모조리 털어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쇠고기보다 비싼 금딸기, 또 금사과라는 말까지 나온다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농사지은 자식 같은 그런 농산물을 그렇게 훔쳐갔다는 뉴스를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분을 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너무 과일값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 사회상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정말 뭐 사과배 이런 걸로 요즘에 이제 건강 주스들 많이 만들어서 드시는데 믹서로 갈아 먹는 거. 그렇죠. 이젠 뭐 그거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왕 시장에 나온 김에 딸기 좀 사갈까 했는데 보고는 깜짝 화들짝 놀라서 그냥 내려놓고 오셨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딸기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재배되는 딸기에 비해봐도 굉장히 과즙이 많고 달고 보들보들하고 이래서 참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런 딸기를 활용한 뭐 베이커리라고 하죠. 여러 뭐 케이크 이런 것들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만. 만들어 먹고요. 네, 음료도 만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이 딸기라고 하는 게 겨울철에는 사실 하우스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기습 한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럴 때는 이제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더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과나 딸기 같은 거 척척 짚는 분들은 저분들은 상당한 여유가 있는 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 500g짜리 한 팩 사면은요, 그거 매달 안 들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마트 같은 데 보면은 10,000원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야, 요거 한 알에 얼마짜리다? 이렇게 하면서 꼭 먹게 되는 그 정도로 과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500원짜리만한 딸기가 있습니다. 진짜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제가. 실제 그런 지금 세상이에요.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바뀌다 보니까 설 선물 세트, 종합 세트의 구성도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키우는 마리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년에 비해서 한우 가격은 한 10% 정도 싼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일 대신에 고기를 포함하는 이런 선물 세트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세트에서 과일을 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일로 구성된 선물 세트가 있는가 하면 이제 고기로 구성된 선물 세트가 있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선물 세트를 내놓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느껴지는 고기 선물 세트를 찾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쇠고기 세트가 예전에는 과일보다 비쌌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올해 사전 예약으로 고기 선물 세트를 한 10% 가격을 낮춰서 내놨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한 15% 정도, 15% 안팎 판매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또 과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정형과를 위주로 한 그런 선물 세트까지 나오고 있고요. 파지 선물 세트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성비가 좋은 이런 선물 세트를 찾는 이런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과 같아서는 보기 안 좋아도 맛만 좋으면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과일값 폭등 현상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뭐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벌어지는 일이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다라고 그간에 만약에 생각을 해오셨다면 이게 지금 실제 체감이 되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일 생산량이 이제 급감했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기후변화로 우리가 느끼는 그 기후의 이상기후라고 하죠. 그렇죠. 뭐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거나 갑자기 가뭄이 든다던가. 우박 쏟아지고요. 그렇죠. 네. 폭염이나 혹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 낙과 보십시오. 저게 다 이제 떨어지면 농부들의 피땀인데 저게 다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일 작황이 좋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사과만 보더라도 재작년 대비 작년에 생산량이 30%나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이고 또 그 농업 생산 인구가 상당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에서 23년간 5년 동안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농업 생산 인구가 약 10만 명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서 젊은 층 유입이 안 되니까. 그도 그럴 것이 또 실제 그 농업 그 인력의 질을 따져보더라도 고령 인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실제 지금 200만 이하로 농업 생산 인구가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지금 한 214만 명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5년 안에 이제 190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인력을 대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인건비는 상승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마저도 사실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인건비는 상승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상 기후가 불러온 농업 생산량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 전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을 누비면서 설 물가 잡기, 특히 이 과일, 이 농수산물 가격 잡기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값 할인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가격 역시도 여기도 할인 지원을 최대한 붙여서 소비자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어떤 경우는 반값이라고 느낄 정도로. 네. 일단 정부는 16개 설 성수품, 주요 품목의 값을 지금 장관 얘기대로 40% 이상 한번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무기를 쓰나요? 네, 정부가 지난 2일에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종합 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부가 이 설 성수품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투입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탄을 한 100억 원 넣는다는 그렇습니다. 1일부터 8일까지 설을 앞둔 8일 동안 100억 원을 더 투입을 해서 16가지 설 성수품을 4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일단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런 정부 예산에 더불어서 유통업체 쪽에서도 일부 추가로 좀 할인 판매를 해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좀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산하기로는 한 절반 가격 정도의 배나 사과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 계약 재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물량을 좀 늘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사과나 배나 귤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면 그거를 직접 납품을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갑자기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할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과, 배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올해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6천 톤 정도 계약 재배 물량을 늘리고 배도 한 1,000톤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 산지 가격하고 소매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괴리가 좀 크죠. 그렇습니다. 유통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산지에서 직접 농가와 직접 거래를 해서 농산물을 살 경우에 더욱더 싼 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2027년까지 가락 시장 정도 규모의 그런 온라인 도매 시장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하나의 온라인 가락 시장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락 시장이 우리나라 농산물 한 20% 정도가 거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도매 시장을 정부 계획대로 조성이 된다고만 하면 농산물 가격 안정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정부는 그야말로 이 우울한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측면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 구매 한도를 올리고 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한시적이나마 2배가량
늘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 벤처부 그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것인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 구매 한도가 5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50만 원을 상향을 해서 최대 150만 원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서 그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의 소득 공제율을 2배를 올렸습니다. 80%까지. 40%에서 80%. 우리가 이제 그 소득 공제 이렇게 연말에 보면 뭐 교통비 또 전통시장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에서 2배 혜택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거죠. 13월에 월급이 좀 짭짤해지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카드 무이자 할부도 늘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에서 지난 29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현금 환전 그 내용을 400만 원 확대해서 1,000만 원까지로 하는 등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체감하는 혜택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는요. 좀 간소한 설 차례 지내기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잘 차려진 설 차례상에 절을 올리고 음복이라고 하죠. 제사 끝나고 설 차례 끝나고 그 과일이나 이런 걸 직접 먹어보는 그런 의례입니다.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당시의 모습 함께 보시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만난 우리 민족 전통의 명절 민속의 날. 가족들이 모여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덕담을 나누면서 서로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이제 이 민속의 명절이 지나면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쁜 나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네, 홍동백서 조율이시. 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 같은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 잘 모르는 말입니다. 붉은 과일은 동쪽에 두고 흰 과일은 서쪽에 넣고 차례 과일은 대추밤 배감 순서로 진설 놓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교 문화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성균관이 현대화된 제사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어릴 때 제사상 차릴 때 아버님께 교육받아가면서 과일은 어디에 넣고 국은 어디에 넣고. 홍동백서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는데. 저 내용입니다. 네. 한국 유교의 총본부인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2022년 그 추석을 앞두고 우리나라 차례 간소화를 위한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만 차려도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이 이번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이 보면 이 국하고 과일, 밥 이런 것을 전부 포함을 해서 9가지 정도면 차례상으로 충분하다. 떡, 나물, 구이 하나, 김치 하나. 그렇죠. 그리고 밤사과, 배, 감만 놔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비싸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명절 때만 되면은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전을 부치는데 또 많이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에서 또 밝힌 게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굳이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 전 빼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전을 올려야 된다는 내용이 우리나라 고대 문헌에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누가 그럼 전을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 상당히 고급 음식이어서 민간에서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이 고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을 붙여서 제사상에 올리면 그러니까 육전은 옛날에 아무나 못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전을 올리면 상당히 조상을 잘 모셨다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통 풍습이 굳어진 그런 결과라는 얘기지요. 한 걸음 더 나가 치킨이나 피자 놓아도 무방하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준비는 남녀가 함께해라. 그러니까 네. 남자들은 모여서 뭐 이상한 고로 시작하는 그런 게임이나 하고 여자들만 무한노동하고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일 강조한 것이 이
명절이라는 것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둘러 모아 앉아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화목하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데 이런 명절 음식 만드느라고 갈등 빚고 서로 싸우고 의상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게 성균관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성경과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사나 차례는 밤늦게 지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뭐 11시, 12시까지 막 이렇게 갔어요. 성경과는 이에 대해서도 전혀 색다른 권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성균관에서 권고하기를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야말로 가족 화합을 위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네, 지금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말 뛰어넘어서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그 후손들이 모여서 그분을 좀 그리워하기도 하고 함께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갖자. 이제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6시부터 지낼 수 있다라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지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사를 주재하는 것도 예전에는 뭐 관 또 그 남성 위주 또 연장자 위주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성별을 따지지 않고 가장 가까운 분이 하시면 된다. 그중에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딸은 뭐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지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참 이상한 그런 풍습이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 유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 나와서 실상과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어느 접점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계기로 이재용표 신경영 방식인 이른바 뉴 삼성이 어떤 국면을 맞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경영계 또 언론계가 주목했던 이재용 1심 판결의 결과 우선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이 그 이재용 회장이 2015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리고 유리하게 경영권을 승계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런 혐의로 해서 2020년 9월에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하고 추징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죠. 구형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것인데 1심 선고. 1심 선고가 나왔는데 19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를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이재용 회장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회계를 조작을 했다. 장부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그런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재판 시작 후 말씀하신 대로 3년 5개월이 걸렸고 재판부는 사실상 이재용 회장 측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거죠?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대로 수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심 재판부의 핵심 판결 요지는 승계 자체에 대한 불법은 없었다.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이 지금 뭐 기소 이후에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실제 이 사건이 그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따지자면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부터 보면 이 관련 사건이 있죠. 과거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 내리기를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한 바가 있고 네. 지금 그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 역시도 이 존재 자체, 승계 작업 자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계 자체에 과연 위법적 요소,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네. 이번 그 무죄 판결이 나오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네. 이 지배권 강화가 목적이었음에도 이 과정 중에 위법한 상황이 없다면은 이것을 부당하게 볼 수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지배권 강화를 통해서 경영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삼성물산의 이익이 또 그 주주들의 이익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자체 승계 작업 자체에 대한 불법 사항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CEO에 대한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 재판이 시작된 지는 무려 9년이 지났는데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주요 대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피스의 회계 처리를 변경을 했는데 이것이 이재용 회장에게 너무 유리하도록 한 회계 부정이다. 이런 논란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말까지 한 7개월에 걸쳐서 계속 논란이 일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고 금감원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검찰이 2020년 5월에 이재용 회장을 2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랬고요. 그리고 그해 6월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구속 재판으로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2020년 9월에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고 이번 재판에서 3년 2개월 동안 100차례가 넘는 그런 재판이 열렸고 결국 무죄가 선고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검찰이 5년 징역 벌금 5억을 구형했고 네. 드디어 이제 올해 그 판단이 나온 게 모두 무죄가 됐다. 그렇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런 상황 변화를 겪은 그런 재판입니다. 자, 이런 세기의 재판의 결과가 나오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주요 외신들 실시간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삼성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무죄 판결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들을 일제히 내놨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이나 혹은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고요. 또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보자면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에는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징역형 위협. 그러니까 5년이 구형된 바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제거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침내 제거됐다라는 아주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확정적인 그런 표현을 썼죠. AFP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그간에 뭐 재판에 100회 가까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어디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형편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사실상 그 삼성전자의 그 사법 리스크가 제거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재용 회장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넓혀줬다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뉴욕타임스 등의 이제 기사를 보면은 한국의 경제 전문가 일부 교수들의 그 발언을 빌어서 인용했죠. 예. 이 판결이 상당히 놀라운 판단이다라는 이런 비판적 시각도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이 삼성의 회장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판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간에 사실 삼성이 M&A 등 여러 가지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던 이런 물꼬들이 이 무죄 판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폭넓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렇게 세계 언론들이 지금 주목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재용 회장이 내세운 이른바 뉴 삼성 프로젝트, 뉴 삼성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2년 전에 했던 관련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네,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의 어법과 참 닮아 있죠. 순서를 딱딱 매기고 계속 강조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자식과 부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용표 뉴 삼성. 앞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희 회장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로 모든 사장단을 다 불러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한 발언이었고. 벌써 31년 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 하면은 신경영을 떠올리는데 저희가 이재용 회장 하면은 이제 뉴 삼성을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결국 이 AI가 주도하는 달라진 글로벌 기술 경제 환경에서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슬로건이라고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이번 재판 때문에 3년 2개월 동안 거의 매주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재판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경영에 크게 그렇게 전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지켜봐 왔다시피 그동안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은 온통 이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전략을 구사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하루가 전쟁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삼성은 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반도체 매출 1위를 인텔에 내주기도 했고요. 그랬죠. 삼성이. 그다음에 TSMC에 추월당하고. 그렇습니다. 비메모리 1위 업체인 TSMC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매출 같은 경우에는 또 출고 대수를 애플에 또 따라잡혔거든요. 그렇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삼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 이런 기술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뉴 삼성을 위한 어떤 전략을 이재용 회장이 내놓을 것이냐에 굉장히 큰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살아난 반도체 경기, 그야말로 반도체의 봄과 맞물려서 이게 좀 수출 비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의 끝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신우초등학교란 곳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란 주제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현장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이것을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이런 운영 시간을 늘리고 또 무료 프로그램, 또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늘봄학교를 올 연말까지는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3040 세대의 비교적 젊은 층 학부모들이 아주 환영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라죠. 그렇죠. 이 보육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육과 교육을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저출생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 중요한 한 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영유아도 그렇습니다만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도 이 부모들에 있어서 이 돌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늘봄초등학교를 상반기에 2,000곳에서 이제 시행을 해보고 연말까지는 전 학교로 전 초등학교로 이제 늘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볼 때도 이른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서 밤 8시까지 무료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시키고 이제 저녁 식사까지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늘봄 학교라는 그 늘봄의 의미를 실제 현실에서 구현해내겠다. 네. 이런 정부의 의지로 읽힙니다. 네. 예비 학부모 조사에서는 84%가 참여한다. 이렇게 좀 반응을 내놨다는 얘기도 전합니다. 오는 6월까지는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이 늘봄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구체적인 운영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초등학교 이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늘봄학교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방송 댄스에서부터 무슨 미술, 무용, 영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한 10% 정도밖에는 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1학년이 일단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학기에는 이제 전국 2,000개 학교 그리고 2학기부터는 이제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가 될 텐데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가 되고요. 그렇게 늘려서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관련된 분들 가정이 이제 많고요. 이게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큰 방안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의 체험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로 인해서 아이들 재능과 흥미도 이제 생기고 저도 이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늘봄학교가 육아의 동반자 같은 이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늘봄학교를 한번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런 늘봄학교를 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인 도움이 되나? 월 40만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난다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약에 하루에 2시간씩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이제 사교육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월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40만 원, 연 1조 3천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네. 사실 이런 이제 숫자를 넘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겁니까? 실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특히 저학년들은 이제 학교가 일찍 끝나거든요. 아하. 이 아이들이 부모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소위 얘기하는 학원 뺑뺑이라고 해서 이 학원차에서 내리면은 다른 학원차로 또 갈아타고 학원을 전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뭐 그냥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학원을 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부모 입장에서 또 맞벌이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지갑에도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은 정서상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만 원 계산이 나온 근거가 있네요. 시간당 10,000원 정도로 어떤 그 편익을 가져가는 걸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단순 계산으로도 40만 원이 나오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효과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뭐 사실 시간당 얼마 이것도 사실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만 강남이냐 뭐 또 지방이냐에 따라 그렇죠. 또 그 다르고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맡아서 이 부분을 감당을 해준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그 안정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부는 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초등학생 부모들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하거나 이제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은 제한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첨을 하거나 순번을 뽑거나 만약에 뽑히지 않으면은 대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필요에 의해서 이 늘봄학교에 학생들을 집어넣어야 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 하여튼 학교에서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늘봄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좋을지 이런 수요조사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 학부모들이 수요조사에 응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 수요조사에 응답을 한 것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가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신청을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좀 수요조사 받은 걸로 이제 다 하겠다.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은 뒤에 수요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는 학생들은 전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원들을 늘려서 기간제 교원을 한 2,250명을 올 상반기에 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교원이 그렇게 되면은 그 젊은 층에 네. 요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뭐 자꾸 줄고 그렇죠. 또 교대 입학률 희망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 방식이 두 마리 토끼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 네. 그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늘봄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면 또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인데 교사들한테 또 그 모든 부담을 다 떠넘길 수는 없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또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간제 교원을 좀 배치를 해서 교사들의 부담도 줄여주고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좀 더 늘려보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주 평론가께 한번 여쭤보자면 이 국가 돌봄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새롭게 계속 대통령이 강조를 하거든요.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이런 어떤 개념 변화는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생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영유아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하는 부모들의 그 육아휴직이 어느 정도 유연성이 그 담보가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네. 이 아이들이 이제 금방 또 학교를 가거든요. 그렇죠. 학령기 아동이 되면은 과연 방과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부모들한테는 가장 큰 고민거리인 거예요. 직장 가서도 막 스트레스 받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84%가 참여하겠다라고 희망한 것은 뭐 전 부모들이 다 원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정부가 아까도 뭐 인력 충원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간제 교사 등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해 나갈 것이냐 혹은 이제 그 재원 부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마련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학령기 아동을 그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대책도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예산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신치영 전 동아일보 부국장,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6일 화요일 정책인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내일 정오에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책과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